어떻게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고 가상화폐는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세계 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는 미국의 주도하에 가치 등폭락이 결정됩니다. 투자는 현금의 가치에 따라 패턴을 달리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세계 기축통화는 무엇에 의해 움직였는지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가입니다. 2008년 9월 15일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투기 버블이 터진 날 세계 4대 투자은행 가운데 2개가 침몰해 전 세계를 경악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냈으며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팔렸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예금주들이 은행을 못 믿고 은행이 은행을 못 믿는 신용 위기의 공포가 세상을 덮치며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1990년 초부터 정부나 중앙기관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암호학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못 믿어 돈이 돌지 않는 신용 위기를 맞자 그들은 현대 통화제도의 모순과 금융 자본주의의 적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호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리먼 쇼크 다음 달인 10월 말에 비트코인 백서를 암호화폐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 시스템을 비트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 이른바 중앙집중 방식에서 탈피한 탈중앙화 화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가 비트코인과 같이 20세기 중반에 이미 세계 화폐의 개념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세계 금융 경제 붕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에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케인즈는 독일의 과도한 배상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물린 혹독한 배상금이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거액의 전쟁 배상금은 화폐 발행량 증가, 초인플레이션, 히틀러의 등장으로 연결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과도한 전쟁 배상금 지급과 경기 진작을 위해 수출을 늘려야 했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마르크와 평가 절하로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화폐량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초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조종자는 사실 신용 창출을 일으킨 금융자본 세력들과 그들에 의해 움직여진 민간 중앙은행이었습니다. 마르크와 투기 금융세력이 가세하여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과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돈값이 휴지 조각이 됐을 때 대출을 갚았습니다. 1923년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물가가 2배씩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해 독일 최고의 거부가 된 사례가 휴고 스티네스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으로 대출로 1535개의 기업과 그에 딸린 2888개의 공장을 사들였는데 그 가운데 신문사도 60개나 있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국민을 조종할 수 있었던 거죠. 화면에 초인플레이션으로 휴지가 된 돈을 가지고 놀거나 연료로 쓰는 독일 시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기꾼들과 이들을 조장한 유대인 금융가들에 의해서 화폐 유동량을 급속도로 늘려서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케인즈의 예견대로 이 틈을 파고들어 대중을 선동해 집권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1934년 바이마르 공화국 제3대 국가 대통령 히틀러는 패전국이라는 상실감에 빠진 벼락거지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는 앞선 바이마르 정부가 실시한 금리 인하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베를린 올림픽 개최와 아우트호반 건설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친 덕분에 경제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인들은 히틀러와 나치당에게 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히틀러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홀로코스트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회복은 곧 군비 확장으로 이어져 만들어낸 결과죠. 결국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또 폭망했습니다. 히틀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자이자 독일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뒤 헝가리에서는 1946년 역사상 최대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0이 29개나 있어 읽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과거에 국한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1992년 2600%의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옐친 정부 8년 동안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60만 8%에 달했습니다. 2007년 나이지리아의 월 769억%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2009년 짐바브웨는 100조 달러짜리의 지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화폐 발행량이 최대로 늘어난 요즘의 현실이 위태로운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계 화폐와 달러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던 1944년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5개국 700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드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대표 화이트 재무차관, 영국 대표 케인즈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달러와 세계화폐 방코르 가운데 무엇이 더 기축통화에 적합한지를 놓고 다툰 것입니다. 케인즈는 임으로 발행한 양이 증가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는 곧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없는 세계화폐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날까요? 초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월 5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케인즈는 세계화폐 방코르를 고안해냈습니다. 방코르는 금을 비롯해 30개 상품 가격을 기초로 가치가 산정되며 각국은 자국 화폐를 일정한 고정 환율로 방코르와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케인즈가 우려했던 것은 금과 태환됨으로써 달러의 신용을 유지하는 기축통화 제도가 미국의 금 보유량이 고갈되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세계 경제에 역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걱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케인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으려 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는 브레튼 우드의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여 미국과 유대금융자본의 힘을 달러에 고정시키되 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달러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계 초기인 1947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독과 일본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무역 증대로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점점 축소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으로 늘어난 국가 채무, 통화 팽창 등으로 달러 가치는 1960년대에 들어 심각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금 보유량은 전 세계 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이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140억 달러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금 보유량은 단지 132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1971년 들어 달러 통화량은 10%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서독이 그해 5월 브레튼 우드 체제를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달러 가치는 마르크 대비 7.5% 하락했고 다른 나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국은 달러를 의심하며 보유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스위스가 가장 먼저 7월에 5천만 달러를 미국의 금으로 태환해 갔습니다. 이어 프랑스도 1억 9,100만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면서 1억 5천만 달러를 더 태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 함대를 보내 프랑스로 금 운반하는 걸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스페인도 6천만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갔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 보유고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유럽의 통화들에 비해 떨어지자 8월에 스위스도 브레튼 우드 체제를 떠났습니다. 1971년 8월 9일 영국의 경제대표가 미국 재무부를 직접 방문하여 자그만치 30억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잘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비상 국면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근본위 체제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즈가 우려했던 것이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차례차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965년 리든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 확대 개입하자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에 금 보유와 상관없이 달러를 더 발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화폐 발행량을 늘리자 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았으며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넘나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등 패권 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었고 보유한 금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영국마저 금태환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케인즈의 우려대로 미국은 금 고갈로 인해 1971년 8월 15일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이른바 닉슨 쇼크를 단행했습니다. 브리튼 우주 체제를 스스로 파기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투기꾼들에 의해서 달러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하루아침에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은 세계 각국의 그간 금 교환권이라고 믿어온 달러 및 그와 연동되어 있던 전 세계 화폐를 모두 종이 조각으로 만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본위 체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974년 포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사회생의 묘수를 찾아낸 달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자 이번에는 그 영향을 받은 산유국들이 국제 원유 가격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 아랍권의 패배로 끝이 난 이후 오펙 산유국들은 석유의 무기화를 외치던 참이었습니다.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을 줄이는 동시에 원유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1일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 가격은 3개월 만에 11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당장 세계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파동으로 1974년 주요 선진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 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천재 외교관이었던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놀라운 외교 성과를 연속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는 소련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고 주계 장막 중국의 문을 열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오펙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왕과 비밀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왕권을 보호해주는 대신 세계 최대의 유통상품인 석유의 거래를 달러로만 하도록 하는 묘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뒤 석유의 달러 거래로 수요가 커진 덕분에 달러는 계속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암호화폐로 이동이 된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두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독일의 마르크화 대량 발행으로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근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정되어 있어야 할 달러가 늘어나서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코비드-19로 경기 부양을 위해 대량의 화폐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기능이 다양하게 암호화폐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저는 암호화폐에 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